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길관 선생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끝장회계 교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블로그,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끝장회계라는 그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만든 자료들을 PDF로 무료로 공유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요청을 하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강의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PDF로 공유하던 그 파일을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어서요. 정식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1급만 출간을 하고요. 내년이면 전산회계 2급과 또 다른 부분도 출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본 교재를 보셔야 하는 분은요. 기본적으로는 회계의 기초 지식은 있으셔야 합니다. 차변, 대변, 재무상태표가 뭔지는 아시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말은 전산회계 2급, 그러니까 최소한 전산회계 2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그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은 전산회계 1급 수업이고요. 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모든 문제 유형들을 다 정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있는 교재와 이 교재가 다른 점은요. 문제 위주의 교재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론 부분은 제가 핵심 요약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만 대부분이 문제 유형별로 문제들만 최근에 있었던 한 15회 이상이 되는 그 문제들을 유형별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문제 위주의 학습법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산회계를 딸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본 교재를 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이 유튜브 강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전반부를 다 다루어 드릴 거거든요. 그걸 다 하시면 완벽한 준비가 된다고 자부합니다. 시중에 있는 교재처럼 엄청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딱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정리할 것이고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만 풀 겁니다. 물론 이제 문제만 풀면 책 읽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선 그 수업을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두세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수업, 그런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 교재는요. 책의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답안은 네이버 카페 혹은 블로그 끝장회계에서 공개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저희가 파일을 PDF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을 스마트폰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답안 확인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특강 자료들은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번개 연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다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전산 세무 2급 그리고 ERP 정보관리사 회계와 관련된 자료들도 다 올려놨으니까요. 그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강의를 다 듣고 계신데 이 교재는 특강용 교재, 강의용 교재다 보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일반 시중에는 기본서처럼 풀어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꼭 들으셔야지만 이 얇은 교재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 수업은 그림으로 진행을 하는 회계입니다. 기존의 회계는 분계 위주의 회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전산회계 수준이라면 분계 위주의 학습법으로 하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T계정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하는 수업인데 그게 어떤 회계인지 한번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교재를 제가 이제 3번이라고 적었습니다만 한 5번 정도 이렇게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 교재도요.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이상, 요건 이제 최소입니다. 최소 3번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3번 이상 보겠다라는 목표하에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 머리 글이고요. 후기입니다. 후기를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네, 수업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전산회계 시험 1급의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시험은요, 이론과 그 다음에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점을 먼저 보십시오. 이론은 총 30점, 실무는 총 70점이죠. 요걸 보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요거 이론이 70이고 이론이 30이고 실무가 70이라면 실무만 다 맞으면 됩니까? 됩니다. 그렇게 다 맞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전산회계 1급부터는요, 난이도가 조금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론을 제대로 잡지 않고 실무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뭐 실무 70은 커녕 반도 못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산회계 1급부터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론 베이스가 요 이론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실무에서도 점수 획득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을 보시면 이론은 총 15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당 2점입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2 해가지고 30점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나왔던 거 보면 재무회계가 8문제, 그 다음 원가회계가 4문제, 그 다음 부가가치세가 총 3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요거를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목표 점수가 16점이거든요. 16점이란 말은 8문제를 맞췄다는 뜻이에요. 8문제를 맞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8문제 네 곱하기 2 하면 286이 됩니다. 그럼 어디서 8문제를 맞출까요? 라고 하시는데 뭐 재무회계에서 한 5문제, 원가회계에서 3문제 맞추시면 8문제 됩니다. 나머지는요 잘 찍으셔도 총 10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무회계를 5문제 맞추시고요. 원가회계를 3문제 맞출 수 있는 수준의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총 8문제를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7문제가 남는데요. 잘 찍으시면 2문제 맞추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10문제 맞추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하십니다. 회계라는 게 보시면 요만큼 이제 우리 회계라는 학문이라고 본다면요. 전산회계는 딱 요 정도예요. 전산회계 1급은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8문제 맞추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요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공부해가지고 시험 준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대도 안 할게 요거 전부 다 회계 전범위 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뭐 회계사 하는 사람들 하는 거고. 그렇다고 요 정도가 이제 전산회계 1급 범위인데 요걸 또 다 하는 것도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 부분 딱 반만 확실히 나오고 자주 나오는 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걔네들만 확실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들어가셔도 8문제는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지금 3문제 나오거든요.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3문제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지 마라 고도합니다. 하지만 또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시려고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하셔야 되겠죠. 좀 뭐 그런 전략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무 문제 1번부터 보시면요. 기초정보관리가 10점입니다. 요거는요. 목표 점수도 보시다시피 10점이거든요. 다 맞추셔야 됩니다. 하지만 간간히 종합문제라는 유형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이 10점 맞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전표 입력은 분계입니다. 분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계고요. 기본적으로 2급 수준의 분계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2급 수준의 분계가 안 됐다, 좀 자신 없다 하시는 분은 끝장에게 카페에 가시면요. 그 전산회계 2급 분계 특강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문제지랑 답안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그 게시물에 적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뭐 추후에 강의를 올릴 예정에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직 당장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1급에서부터 새로 등장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
표로 일목요연하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현명한지 키워드별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메인 매출 전표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오히려 효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 점수 보세요. 분계가 총 18점인데 15점을 맞자 했죠. 이거 이제 한 문제만 틀리자는 뜻이고, 이것도 18점인데 15점, 한 문제만 틀리자 뭐 이런 겁니다. 그 목표 점수는 제가 그냥 예시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안 되는 거 어쩌지 하지 마세요. 본인에 맞게 잘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정정은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일반 전표만 우리가 정정했었는데 이제는 메인 매출 전표까지도 정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결산 같은 경우는 2급에서는요 수동 결산만 있었지만 1급부터는 자동 결산이라는 게 나오고 오히려 이 자동 결산이라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조회 같은 경우도 제가 문제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회는 길 찾아가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 뭐 어쨌든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표 점수대로 다 받으면 74점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합격 점수가 74점이라고? 뭐야 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전산회계는요 7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이 말은 나머지 30점은 틀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를 틀릴지 본인 스스로 정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요거죠, 요거요. 여기 좀 잘 안 적히네요. 70점 맞아가지고 합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회계 기초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책에 있는 뭐 기출문제 위주로 넣었는데 철저한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하면 80점 그냥 넘습니다. 항상 뭐 불안해서 더 하면 안 돼요 뭐 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철저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하시고요. 일단 답만이라도 외우고 들어가시면 70점대로 합격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제가 이 수업 중에서 여러분들께 문제 하나 풀 때마다 관련된 것들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시고 잘 암기하신다면 네 80점 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인데 공부는요 본인께서 시간 투입한 만큼 점수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간도 투자하지 않으시면서 점수를 바란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론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론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은 재무회계입니다. 회계의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재무회계를 하실 때는 맨 처음에 회계의 기초인 회계의 기본 원리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겠죠. 이게 보시면 회계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죠. 회계 기초입니다. 전산회계 시험은 여러분들께서 그 전산회계 2급 정도의 공부를 했다 라는 가정하에 1급 시험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급에 비해서는 회계 기본 원리와 관련된 문제가 그리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모르면 못 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부분은요. 회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변, 대변 먼저 아셔야 되고요. 뭐 기본적인 그 이론들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거는 이 수업에서 지금 당장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기초 수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회계 기본 개념 그리고 회계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인데요. 회계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하고요. 이 필요한 정보는 유용한 정보라고도 합니다. 유용한 정보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요. 내부
뭐 정보 이용자라는 말도 씁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 혹은 외부 정보 이용자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경영진이죠. 경영진. 그 다음에 종업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라고 한다면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보통 뭐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뭐 정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회계가요. 우리가 원가, 저기 가로칩니다. 관리 회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요 회계를 재무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 제가 이 컴퓨터 펜으로 써가지고 글씨 좀 이상한 것 좀 이해해주세요. 세무회계. 네, 이렇게 아따 힘드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원가 관리회계라는 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재무회계, 세무회계는 무엇이냐 이런 건데, 지금 배우는 게 재무회계거든요. 재무회계는 가장 대표적인 회계입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회계라고 보시면 되고, 회계 기준에 따릅니다. 두 번째, 세무회계는 세법을 위한 회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는 사실은 이거 원가회계 혹은 관리회계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또 합쳐가지고 원가 관리회계라고도 부르는데, 네, 경영진, 종업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뭐 미래 예산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회사를 어떻게 관리할까? 뭐 그런 거를 짜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관리회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네,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제공하느냐, 요걸 아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우선 재무제표라는 표를 통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라는 표를 통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재무제표가 5가지 있거든요.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암기사항이라는 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풀려면 암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고요. 앞으로 재무상태표는 BS라고 적습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제가 이 줄을 안 맞춰가 적어도 좀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본, 변동표, 그 다음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 여기까지 5가지가 있습니다. 요 5가지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 5가지의 표들을 이용해서 제공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회계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해관계자라는 말은요, 정보이용자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고요. 정보이용자는 내부 정보이용자, 외부 정보이용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내부 정보이용자가 만드는 회계, 이 내부 정보이용자들을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 합니다. 근데 이제 원가 관리회계, 원가를 또 생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 정보이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위한 회계는 세무회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 목적은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정 시점이란 키워드 동그라미 쳤고요. 재무 상태라는 키워드를 동그라미 쳤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뒤에 배울 겁니다. 재무 상태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일정 기간 경영 성과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와 관련된 이야기냐면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재무제표가 5가지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둘 다 이제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타내는 표인데, 특히 우리 시험에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문제가
70% 정도 나오고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문제가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모든 회계 책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재무상태표 안에 있는 계정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선 문제 푼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잘 보시면 유용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이건 재무상태, 현금 흐름, 자본 변동의 재무 정보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유용한 정보, 아까 전에 우리 회계 정의 이야기 했을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용한 요거 회계 재무보고의 목적 맞고요. 네 번째는 재무상태, 아까 우리 재무제표 5가지 이야기할 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도 있었고 자본변동표도 있었고 뭐 요거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맞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찾아보시면 바로 3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거든요. 이제 요런 식으로 답을 푸셔도 되고요. 그리고 3번에서 말하는 장기적 의사결정 뭐 이런 말 하는데, 장기적인 의사결정이란 말 자체는 뭐 관련된 성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재무제표에서는, 그 재무보고에서는 당장 뭐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경적인 뭐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 일반적인 정보, 뭐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환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자, 회계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는 뭐 가장 최근 70회 때 그렇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아까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제가 이야기 한데 했었잖아요. 우선은요, 전산 회계 2급 수준에서는요, 요거 5가지의 종류를 그냥 자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이거 5가지 자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 5가지들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 아까 제가 이 재무상태표는 BS라 부르기로 했고요. 핵심 키워드는 일정 시점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 여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라는 단어는 예전에 시험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재산상태라는 말도 썼었습니다. 재산상태 그렇게 썼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재산상태는, 재무상태는요, 어떤 형식으로 표시를 할 거냐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걸로 표시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이 아래쪽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앞으로 PL이라고 부를 겁니다. BS는 밸런스 시트의 약자고, PL은 손익계산서 Profit and Loss의 약자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키워드는요, 일정 기간, 그 다음에 경영, 네, 경영, 성과, 뭐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 성과라는 거는 나중에 수익과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본 변동표와 현금 흐름표, 주석 별지는 별다른 뭐 그런 건 없는데, 이 보시면요,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현금 흐름표도 일정 기간입니다. 그 차이점을 보십시오.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죠.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이고, 손익계산서부터 현금흐름표까지는 일정 기간이고, 자본변동표 뒤에는 어떤 키워드가 붙냐 하면 그 자본변동표 이름 그대로 갑니다. 자본변동, 현금흐름표도 그대로 갑니다. 현금 흐름.
네, 흘림체로 쓰니까 되네요. 자, 현금 흐름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인데, 이건 지문 하나로 보기 하나로 나왔었거든요.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뭐 요거 그냥 하나 나왔어요. 요거 가지고 아직 뭐 오답을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 주석은요, 키워드가 별지인데, 원래 보통 재무제표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입니다 라고 말하지, 주석을 잘 포함을 안 시켜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이게 포함이 됐냐면, 주석은요 뭐냐면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서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 건물은 언제 샀고 어떤 건물이고 자세하게 나타내야 되는 뭐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항들을 좀 자세하게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종이를 별도의 종이로 붙인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 보충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뭐 재무제표 맞잖아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이 되고요. 그 주석과 반대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기, 뭐 각주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혹시나 나오면 오답입니다. 재무제표 다섯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좀 결국 얘네들 본문 안에 있는 거긴 한데 그냥 오답을 그래 냈어요. 예전에 주석 말고 주기를 가지고 오답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답 주기 이렇게 오답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왔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자주 보고 가장 많이 부딪혀야 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또 적습니다. 계속 적습니다. 반복적으로. BS라 부르고요. 키워드는 일정 시점, 기간이 아닙니다. 이걸로 또 이제 문제 바꾸거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 다른 말로 하면 재산 상태, 뭐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표죠. 이 T 계정이고요. T 계정에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 대변 한다는 거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좌측편 자산, 대변, 우측편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요거는 당연히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T 계정의 특성상 차변의 합은 대변의 합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 부채를 이렇게 넘기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해진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부분은 자산, 부채, 뭐 자본에 대한 정의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산, 부채를 비교하시면서 보십시오.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시면서 보십시오. 보시면은 자산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부채도 과거, 현재, 미래 돼 있죠. 자산,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지배라는 부분,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게 자산이고요. 부채, 거의 비슷하죠.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한다. 여기 좀 다르고, 그다음 미래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입니다. 자, 자본은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그게 기본적인 자본의 정의인데,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정의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대로 자본은 순자산으로서, 순자산이란 말은 순수한 자산이라는 뜻이고, 이 말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뺐더니 남는 그 자산, 그게 순자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말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순자산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자본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등식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림을 잘 그리시면 돼요. 아까 우리 위에서 그림을 봤었거든요. 위에 보시면 아까 T계정 그림을 이렇게 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때 보시면 차변 자산,
대변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본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 적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산, 부채, 자본 적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도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 자본 적습니다. 됐죠? 똑같죠? 그 다음에 자본 등식부터 갑니다. 자본 등식은 이름에 자본자 들어가죠. 자본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등호를 자본 옆에다가 두고요. 그 다음 왼쪽 편에는 자산, 부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T계정을 기억하시면 된다. T계정은요, 여기까지 재무상태표 T계정 있었잖아요. 차변이 자산이고 대변의 부채, 자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 같다 했죠. 그러니까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이런 식으로 등호 위치만 보세요. 등호 위치만. 지금 등호 위치가 자본 옆에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재무상태표 등식인데요. 일단 자산, 부채, 자본 적는 거 똑같은데 재무상태표 모양을 잘 보세요. 차변에 자산 혼자 있죠. 그래서 여기 자산 혼자 여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등호 보이시죠? 등호는 이쪽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변 부분이거든요. 재무상태표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산표 등식인데 이 시산표 등식은 여러분들께서 요 밑에 있는 손익계산서 그림이 있잖아요. 요거부터 좀 봐주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차변이 비용이고 그 다음에 대변은 수익이다. 요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시는 법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림 방금 봤던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보세요. 자, 자산, 차변 계정이죠. 비용, 차변 계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부채, 대변 계정, 자본, 대변 계정이죠. 수익도 대변 계정. 이게 전부 다 오른쪽에 대변 자리에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은 앞에 뭐 하나 붙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 자산과 부채는 말이 붙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기초가 붙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요건 좀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도 하고 비용 빼면은 기말 자본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나온 식이라서 뭐 그렇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봤던 세 가지 등식 있지 않습니까? 자본 등식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등식 이 밑에 있는 시산표 등식까지 이걸 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체로 시험 문제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변은 비용, 대변은 수익이다. 요거는 뭐 기초적인 거고 자, 정의가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경영성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경영성과는 수익, 비용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라는 식. 여기 밑에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제가 적어놨죠. 요 기본적인 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나중에 그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나옵니다. 먼저 수익은요. 그냥 현금 유입액, 번 돈 뭐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심플하게 비용은 현금 유출액, 쓴 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익 있잖아요. 얘는 남은 돈.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 요 관점 하에서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은 그 이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루하거든요. 이게 당좌자산부터 들어가고 회계 처리하는 걸 배워야지 조금 뭐랄까 분개도 해보고 하니까 할만한데 지금 계속 뭔가 이론적인 부분을 하니까요. 조금 참으시고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과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가 뭔지 아시고 있고 지금 재무상태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자, 우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첫 번째 발생주입니다. 발생주의는요, 반대말이 현금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내옵니다.
항상 그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것들 있잖아요. 혹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대로 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발생주의라는 것은 나에게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본다면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현주의가 있고, 그 다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는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요, 수익이 있다면 비용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출액과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액, 물건 판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원가, 매출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총액주의, 이건 반대말이 순액주의입니다. 순액주의. 회계에서는 그냥 다 총액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순액은 다 오답입니다. 왜 총액으로 해야 되느냐? 총액이 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순액은 그냥 다 빼고 내가 그 나머지 금액만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정부 이용자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없다. 뭐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 구분 계산의 원칙. 우리가 나중에 손익계산서 배우실 때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매출 원가, 매출 총액 쭉 외울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구분해서 계산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회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으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고 절대 조바심 내지 마시고 당장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끝까지 일단 보세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갑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거는 위에서 봤었던 구분 계산의 원칙과 조금 이렇게 비슷하죠. 뭐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총액주의. 얘도 마찬가지로 총액주의로 표시를 합니다. 세 번째는 1년 기준. 이제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1년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작성할 때 1년 이내인 것들을 유동이라고 불러요. 유동자산 혹은 유동부채. 그 다음에 1년 이후인 것들을 비유동이라고 부릅니다. 비유동자산 혹은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유동성 배열법.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보세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순서로 배열한다. 이게 유동성 배열법의 뜻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높다라는 말이 뭐냐? 먼저 있을 동, 움직일 동입니다. 뭔가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항상 맨 위에 적힙니다. 표에서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게 맨 위에 적히는 것을 유동성 별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의 원칙인데요. 잉여금 구분의 원칙은 나중에 자본 배우실 때 보면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있고요. 약자로 적습니다.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잉여금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표시하는 것을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지금 그림이 하나 나왔죠? 요 그림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별 3개.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입니다. 지금, 동영상 잠시 끄시고요. 요거 한 2분 정도 암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손으로 직접 안 보고 적으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요 그림 암기 다 끝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도 안 되는데 몰라도 지금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암기할 게 있고요. 이해 못해도 일단 암기부터 하고 갈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생긴 노하우인데 학생들이 모르고 암기를 해도 나중엔 결국은 문제 풀면서 이해하더라고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림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우선 아까 차변에는 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 자본이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가장 심플한 그림이었고 그거를 이제 세분화시켰습니다. 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아까 유동 이런 말 했었잖아요. 유동은 1년 이내인 자산들을 말하고요. 비유동은 1년 이후에 1년 이후에 뭐 돈으로 바꿀 그런 자산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이라는 것과 재고자산이라는 걸로 나누고요.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나눕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배울 것들이 지금 보시는 당좌, 재고, 투자, 유형 이 순서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일단 암기를 하고 그 하나하나 배우시잖아요. 그럼 지도를 들고 길을 찾아간다. 뭐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뭐 배우실 거냐? 부채 배울 거거든요. 부채도 유동, 비유동으로 나눕니다. 보시다시피 부채가 딱 두 개밖에 안 나뉘잖아요. 자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만큼 이 자산 부분 있죠. 이 자산 부분은요. 거의 재무회계, 특히 재무상태표 중에서는 반 이상 차지합니다. 요것만 거의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채, 이렇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뉘고, 그 다음 자본 5가지로 나누는 거 보이시죠? 5가지. 요거 보기로 나오겠죠. 5가지니까. 자본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2급 수준이고요. 여러분들은 1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급 수준은 요 각각 안에 자본금 안에 자본잉여금 안에 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안에 뭐 들어있느냐 뭐 그런 거 계정 과목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차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잉여금 구분의 원칙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잉여금 이렇게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를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보시다시피 이론 설명 잠깐 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 문제풀이입니다. 그 문제풀이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푸셔야 돼요. 잠깐 끊으셨다가 미리 푸십시오. 그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틀렸네 이거까지 본인께서 아셔야지만 제 풀이를 드렸을 때 좀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잠깐 끊으시고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바로 1번부터 갑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라고 했었고 아까 그림을 암기하라 했죠. 그림 그 자체를 암기하셨다면 요거 푸실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아까 기억해 보십시오. 맨 위에 당좌자산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재고자산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투자자산, 그 다음 유형자산 이리 있었죠. 그러고 뭐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 니은, 기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의 자산 계정들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것은 이번 문제는 1번 문제의 심화 버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1번에서는 우리가 각 유동성 배열법에 따른 카테고리를 암기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애들은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다 암기하고 있느냐? 뭐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막 암기하려고 짜내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회계 공부하다 보면 얘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하나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계장치, 얘는 유형자산입니다. 앞에 것만 적을게요. 그냥 제품은요 재고자산, 재고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당좌자산. 자, 당좌자산, 외상매출금도 당좌자산. 일단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순서에 따른다면 당좌자산이 맨 먼저였거든요. 근데 당좌자산이 두 개가 나왔죠. 당좌자산 중에서도요. 유동성이 더 높은 게 있다면 먼저 올려보냅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맨 위,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두 번째, 그 다음은 재고자산이겠죠. 세 번째, 그리고 투자자산은 지금 없습니다만 어쨌든 순서만 알면 되니까요. 기계장치 유형자산이 네 번째 요래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을 보시면 네 번째 요거가 답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외상매출금, 제품, 기계장치 요런 순서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항상 틀린 것은, 올바른 것은 요거 잘 보세요.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금융자산, 일단 이런 거 없습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한다. 요거는요, 투자자산이 돼야 되겠죠. 아까 그 그림 암기하셨으면 요거 안 틀립니다. 바로 1번에서 답이 나와가지고 그냥 허무하긴 한데 2, 3, 4번 일단 보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맞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저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돈이 남았으면 이익잉여금이 되고요.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적자가 나면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익잉여금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입 성과, 위험, 이런 것들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문제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요 회 보이시죠? 요거 몇 회 나왔는지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틀린 것은 물어봅니다. 자, 똑같아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이 아니라 큰. 답은 1번. 바로 또 1번에서 허무하게 나왔습니다. 2, 3, 4번 계속 볼게요. 자산은 유동, 비유동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구분하고요. 자본은 똑같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5가지. 다른 거 없죠. 보기 재활용 하는 거 부지기수고요. 이거는 문제 똑같이 내는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 시험이 막 그리 고난이도고 막 극악의 난이도 아니니까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절대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 하나만으로도 다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럼 무조건 80점 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할 필요 없습니다. 5번 갑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자, 현금흐름표는 지금 현금흐름표 이야기하고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표시한다.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부분이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요거 잘 보세요. 이거 시점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소까지 맞는데 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아닙니다. 지금 하나 뭐가 빠졌냐면 자본 변동표가 빠졌습니다. 자본 변동표가 빠졌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서 계속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석은 우발 상황과 같이 재무제표에 이식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였다.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서 별지로 별도의 종이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런 내용 아시면 되겠고 답은 3번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 6번 갑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유동은요. 아까 전에 키워드가 1년 이내라는 말 했었고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단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기. 이게 이제 유동인과 관련된 삼총사예요. 유동, 1년 이내, 단기. 삼총사거든요. 같이 기억하세요. 반대는 이제 비유동. 그리고 1년 이후. 그리고 장기. 이런 식으로 같이 기억하세요. 항상 관련된 것들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 비슷한 단어, 관련된 뜻 같이 암기하는 거 효과적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장기 미수금 중 일단 요거만 봤을 때 비유동이거든요. 장기 미수금 중 요거만 딱 봤을 때는 비유동입니다. 근데 1년 이내에 실현된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얘가 장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비유동이었거든요. 근데 결산일, 그러니까 12월 말에 딱 보니까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유동자산으로 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정상적인 영업주기란 말,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1년 이내이면 무조건 유동이다 라고 배웠는데
1년 기준인 회사에서의 이야기였어요. 6개월 단위로 결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1년이란 말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혹은 1년 이내, 이게 바로 유동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내에 실현된다 했으니까 얘도 유동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용에 제한이 있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의 아까 장점이 뭐였습니까? 언제든지 쓰고 뭐 썼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한이 걸려버렸어.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는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볼 수 없다. 제한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보이시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돼 있는데 단기란 단어 보이니까 유동자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회계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말이다. 이건 결산일이 12월 말이다. 뭐 이런 말이고요. 유동자산 안에 속하지 않는 거, 유동자산 아닌 거 찾아보자 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보유 예정 중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7월 1일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요, 요걸 보면 안 돼요. 12월 말부터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될까?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게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는 거는 결산일 기준입니다. 언제 취득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자, 12월 31일 요부터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자, 1번 내년 10월 말까지, 내년 10월 말 2년 후. 그 다음 이건 뭐 자체가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단기 보이시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1번, 2번, 4번은 다 1년 이내라는 거 확인됐고 답은 3번입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그냥 막 뭐 이리저리 이상한 거 암기 하지 마시고 키워드들을 잘 찾아가지고 체크하세요. 7번의 문제는 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분류가 올바른 것은, 자, 이거는 올바른 거 찾아냈습니다. 이제 올바른 거 찾으셔야 돼요. 자, 유동자산부터 갑니다. 유동자산 아까 1년 이내, 그 다음에 단기라고 했어요. 자, 갑니다. 건설 중인 자산. 일단 건설 중인 자산은요, 얘는 비유동자산에 속하고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렸어요. 1번은 바로 틀렸고, 이렇게 해서 보자면 개발비. 개발비는 맞습니다. 요거 무형자산이거든요. 무형자산. 적으시면 돼요. 옆에다가 무형자산. 자, 그 다음 2번 미수금 유동자산 맞습니다. 얘는 당좌자산에 속하고요. 두 번째 선급비용. 얘는 열로 유동자산에 속합니다. 선급비용도 당좌자산 안에 속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선급비용 맞고요. 건설 중인 자산도 맞네요. 답은 3번. 자, 영업권. 영업권은 무형자산이거든요. 이것도 무형자산.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 이거 단기 보이시죠? 단기. 얘는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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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체크 하십시오. 우선 여기서 첫 번째 강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이 딱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끊고 다음 부분은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